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6년도 국가직 공무원 시험, 자, 행정법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딱 끝나자마자 엄청 많은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와, 진짜 어려웠다. 너무 어려웠다. 역대급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올 게 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저도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하지만, 자, 시험은 점점 어려워지는 건 맞고요. 이 경향성은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이번 시험의 특징 중에 좀 어려웠던 이유가 일단 기존의 어떤 판례를 단순하게 내지 않았다. 어떤 요약 그 판례의 원문을 그대로 실으면서 일단 뭐 판례 중간에 있죠. 원문 중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그냥 갖다 놨어요. 교수님들이 그 지문을 정리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법령 역시나 법령입니다. 행정법이잖아요. 법은 법령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그걸 가지고 모든 게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 역시 결정 지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해설을 하면서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근데 어차피 이 해설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 시험이 정말 궁금한 분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다 그 다음 시험을 위해서 아마 요 해설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시험 경향까지 같이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왔던 1번에 1번이 딱 보면 뭐야? 보통은 우리가 난이도 조절할 때 교수님들이 일부러 행정쟁송법 파트를 1번부터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똑같은 문제여도 배치를 달리하면 커트라인이 떨어지거든요. 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1번 문제부터 아주 그냥 심플하게 나와서 쉬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밑줄은 제가 그은 거고요. 이 문제를 풀 때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자, 재량 준칙 나오면 되풀이 시행 그리고 행정 관행. 자, 요 두 개가 키워드죠. 그러면 당연히 자기 구속의 원칙이 생기는 겁니다. 다만 위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구속의 원칙은 그 요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건. 제동선 선례는 적법. 제는 재량행위, 동은 동종사안에서 제동선, 선례가 있을 것, 선례는 적법할 것, 선례가 적법할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조례 나왔네요. 자, 포괄이행 금지 원칙 나오면 자, 일단 포괄이행 금지 원칙의 키워드는 구체적으로 위임하라는 원칙이고요. 자, 예외가 있습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예외는 바로 조례정관. 조례와 정관은 포괄이행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답이 2번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고요. 3번은 작년에 소방에서 나왔던 그 판례였고요. 이 판례는 중요한 판례여서 제 기본서에서도 아니면 또 제가 문제로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동성 결혼을 인정한 게 아닙니다. 동성 동반자, 물론 둘은 뭐 결혼식도 했어요. 동성 커플이지만 결혼식도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자, 우리가 사실혼 관계, 그러니까 같이 동거하는 그 입장이라면 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성 동반자를 이성 동반자와는 차별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아주 놀라운 판례였어요. 자, 그리고 위헌 결정, 자, 신뢰부 원칙,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수십 번 나왔던 기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1번 문제는 굉장히 쉽게 알 수 있고요. 특히 요 판례 제 기본서에도 이미 다 실어 놓은 거라서 거의 다 알고 시험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번 행정입법 1번 지문 보시면 자, 개별 토지 가격의 결정 절차를 규정한 요 지침은 자, 여러분 일단 지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행정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지침. 애초에 지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험적으로는 지침이 나오면 행정규칙이라고 단언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침이라고 해서는 알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률에 위임을 받게 되면 행정규칙도 대외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입니다. 자, 그런데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그 판례가 나오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말 수많은 판례가 있거든요. 그거를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침이 법률에 위임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우리가 그 단어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트를 할 때는 일단 위임에 따라라는 말이 나와주면 좋다. 위임에 따라.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제가 3번이랑 비교했는데요. 3번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 말 나오면 무조건 구속력이 있는 거죠.
법률과 하나의 상위 법령과 같은 결합하여 대외적 구성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알 수가 없으니까 힌트를 줬네요. 뭐냐면 집행명령에 해당하므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라고 해서 모순된 문장을 쓰면서 이거는 답을 좀 의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마 1번 판례를, 1번은 제 기본서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관련 판례 1번, 제일 앞에 나와 있는 판례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출제가 된 적도 있는 판례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런 문장 없이 그냥 냈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험가는 큰일 난 거예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그 판례 다 외우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사실. 교수님도 사실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표지들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건데 요거는 그런데 뒤에 그냥 문장으로 답을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답은 뭐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2번 그때부터는 자, 법규 명령이 있는데 그 근거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상태잖아요. 그때부터 무효가 되고요. 반대로 근거가 없더라도 법률이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겁니다. 이걸 소급하여로 바꾸는 문제가 더 많죠. 자, 3번은 위임에 따라니까 뭐 그냥 무조건이죠. 그리고 시행규칙이라고 나왔잖아요. 자, 어차피 시행규칙이 법규 명령 아닙니까? 그래서 저 두 가지 표지를 가지고 대외적 구성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에 반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 자, 행정 절차가 나왔네요. 자, 행정 절차는 뭐 여러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자, 특히 1번 보시면, 자, 보직 해임 처분할 때. 보직 해임 처분. 자, 일단 징계네요. 공무원 징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행정 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우리 절차법 제3조가 적용 범위에 관한 얘기고요. 자, 3조의 적용 범위인데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때 9호, 우리 절차법 그 9호에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병역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외국인에 관한 사항들. 이것들은 그냥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그리고 준하는 경우에만 절차가 배제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판례들은 어느 정도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자, 그래서 보직 해임 처분, 이거는 아마 우리 제 모의고사에서도 여러 번 출제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자, 2번 보시면, 자, 유언시설업자. 여러분, 유언시설업자가 키워드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걸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지위승계 신고, 요거만 보면 됩니다. 유언시설업자는 뭐냐면, 이제 늑구가 탄출한 그 대전의 5월드 있죠? 아니면 서울랜드라든지 에버랜드 같은 놀이동산을 말합니다. 자, 어쨌든, 자, 신고의 수리를 하는 경우. 자, 이거는, 지위승계 신고 자체가 수리를 요하는 거 아닙니까? 수리를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리는 당연히 처분이 되고요. 이 처분은 양도인과 양수인. 자,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넘겼어요. 자, 양도인에게는 침익적인 거죠. 왜냐하면 허가를 뺏어야 되니까. 그리고 양수인에게는 수익적인 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인에게는 침익적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3번, 이것도 너무 쉬웠네요. 고지되지 아니하더라도, 고지가 돼야지. 자, 우리 행정 처분은 외부로 표시된 때 성립하고요. 이게 슉 날아가서 그분에게 도달할 때,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고지를 꼭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도달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으면 그때는 절대로 행정 처분에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않더라도 알게 되었다고. 알게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이거 4번이야 뭐 너무나 출제가 많이 됐던 기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은 간단하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보면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할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 정보 공개입니다. 최근에 정보 공개 진짜 중요합니다. 최근에 정말로 각광받는 파트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자, 개인정보보호법. 이거는 우리 일상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건도 많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정보 공개입니다. 정보 공개, 민주주의에서의 핵심이죠. 자, 민주주의에선 알 권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제가 늘 강조하지만 민주주의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의사결정을 다수가 하면 민주주의, 한 명이 하면 독재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독재인 거예요. 자, 그러면 민주주의란 말은 우리가 지금 정치한다는 거죠.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잖아. 우리가 뭘 알아야죠. 우리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저도 강의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보 공개 제도가 필수적인 겁니다. 자, 이거는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건데요. 알 권리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 둘 다 있는 거예요. 자, 뭐냐? 자유권적 성질은 모든 기본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신체의 자유 해볼까요? 체포당하지 않을 자유.
나 체포하지 마. 너 영장 없이 나 체포하지 마. 소극적이네요. 이게 자유권적 성격이고요. 청구권적은 찾아가는 겁니다. 야, 내놔봐. 근데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권적 성격이 있죠. 국가에도 와봐봐. 공공기관 와봐봐. 정보 좀 줘. 그러니까 당연히 청구권적 성질이 있습니다. 헌법 21조. 자,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이것도 우리 소방에서도 애초에 알 권리란 말 지우고 헌법 21조라고만 얘기했거든요. 애들이 다 틀렸어요. 근데 제 수업 들었던 애들은 다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근거들을 다 설명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자,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 번호에 관한 정보입니다. 자, 이 정보는 이게 비공개인지 아닌지, 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자,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봤고, 비공개라고 봤고요. 3번을 보시면, 자, 사무규칙 나왔잖아요. 사무규칙. 아까 지침도 그렇지만 이 사무규칙도 행정규칙입니다. 이 정보공개법에서 이 사무규칙이 나왔다고 한다면 물어볼 게 뻔한 거예요. 뭐냐면 비공개 사유 중에 첫 번째 법률과 법규 명령에서 비공개라고 정한 사항. 자, 이 말을 보면 행정규칙에 아무리 비공개라고 적어놔도 무조건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쉽게 나옵니다. 이게 절대 아니죠. 너무나 쉽죠? 쉽죠? 그리고 어떤 정보가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에 통하여 공개되어 있다. 자,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무조건 거기에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정보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보 공개를 했어요. 청구했어요. 근데 국가가 그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러면 이게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되게 쉬운 문제라고 저는 봤어요. 4번까지는 풀만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요 해설은 제가 제 네이버에 홍대교별 검색하면 거기 뭐 제 유튜브도 있고요. 공부하는 변호사 거기서 공부법도 보시고 합격생 인터뷰도 보시고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자, 여러 정보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것도 거기 우리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이행강제금 나왔습니다. 이행강제금 나오면 키워드부터 정리하셔야죠. 일신 전속적 권리이다. 그러니까 상속되지 않고 팔 수 양도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또 이행강제금이 나오면 이중처벌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모든 의무 위반에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자, 키워드 그냥 나왔네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거예요. 너 앞으로 이행해. 이행 안 해? 그럼 돈. 이게 바로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과징금이 과거의 사실에 대한 강제죠. 그리고 간접적으로라고 제가 밑줄을 그었죠. 간접강제라는 말은 무조건 돈을 붙이면 간접입니다. 왜냐면 직접 이행을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걸 안 해? 돈. 간접적인 형태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인 강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보시면 기본법에 따르면 자, 이행하면 즉시 부가중지,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해야 된다. 자, 제가 너무너무 강조했던 그런 기본법 31조 5항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는 뭐 법력 특강을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고 제가 기본서에서도 아주 강조를 많이 했고요. 3번 일신 전속적이라고 하네요. 맞죠? 4번 보시면 자, 그래서 정답이 자, 1, 2, 3번이 제껴지기 때문에 4번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4번만 들여다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기분이 싸해지는 순간이 와요. 뭐냐? 행정기본법령이라고 딱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약간 싸해. 잠깐만. 행정기본법이라고 해도 될 텐데 왜 법령이라고 했을까? 젠장. 법령이란 말은 시행령 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따르면 자, 보세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 이게 키워드가 됐어요. 자, 이것은 처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기본법은 너무 중요하고 완전히 잘 알아야 되고요. 모든 조문을 다 알아야 되고 게다가 요즘엔 시행령도 나오고 있어서 자, 시행령까지도 우리 범위로 포섭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일부 중요한 시행령은 제가 같이 실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거는 그냥 해설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어차피 여러분 자 이거 공부하려고 보는 거잖아요. 자, 4번 네. 자, 이 조문을 좀 볼게요. 자, 보시면 기본법 31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라고 되어 있고요. 부과가 근거되는 법률에는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뭐냐면 자, 요 각 호의 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부과금액입니다. 부과금액. 이행강제금은 부과금액을 정확하게 써야 돼요. 자, 이게 비교되는 개념이 과징금이죠. 과징금은 상한액입니다. 상한액. 그래서 과징금을 정할 때는 7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라고 적어놓으면 됐고요.
자, 이행강제금은 그게 아닙니다. 얼마 이하가 아니라 100만 원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금액이, 부과 금액이. 자, 그러니까 자, 그래서 과징금은 700만 원 이하 이렇게 적혀 있으면 재량이 있죠. 빵부터 700까지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 감경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고. 다만 이행강제금은 부과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사정에 따라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가중과 감경에 관한 규정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법은 정확하게 이렇게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데, 자, 보시면 다만 자, 4호 또는 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대통령을 인정을 제외한다 라고 돼 있고, 시행령까지 넘어가고요. 시행령. 자, 그래서 여기서 정하는 이 대통령을 정하는 경우란에 참 보세요. 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행령까지 타고 들어가서 알아야 되는 경우는 쉽지 않죠. 다만 이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나와야 됩니다. 자, 어차피 우리 출제 룰이 그렇잖아요. 한 문제가 이렇게 시행령까지 낼 거라면 나머지 세 개는 기출해야 되거든요. 딱 그 룰에 맞게 출제를 해줬습니다. 좀 어렵긴 했지만요. 일단은 자, 요 시행령까지 모든 시행령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미 기출이 된 거라면 얼마든지 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시고, 자, 대상 적격에 관한 얘기입니다. 대상 적격은 처분성을 물어본 거죠. 자, 처분성은 뭐, 자, 요 키워드 보시면, 자, 이거는 보시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해서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자, 소송 외의 다른 절차에 의해서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이거 뭐 최신 판례가 아니라 옛날부터 갖고 있던 우리 법리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충분히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행정처분이 그 근거 법률에서 소송 외에 다른 걸로 다 다퉈봐라 라고 하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처분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겠네요. 자, 되게 예가 굉장히 많지만, 자,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 검사가 하는 처분들은 다른 법으로 이미 다투는 것이 다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 법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1번 지문, 자,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다 틀렸는데, 그래서 정답은 1번 딱 짚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한번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2번, 키워드가 이거예요. 자, 그냥 요 단어 나오면 됩니다. 권리,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게 어디든 간에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처분이죠. 애초에 처분의 개념 자체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 2번은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3번의 당연퇴직. 여러분, 당연퇴직 나왔잖아요. 당연퇴직. 그냥 잘리는 겁니다. 그냥 잘리는 거예요. 당연퇴직. 자, 또 비슷한 개념이 임용결격. 임용결격도 그냥 그 사람 무효인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이 당연퇴직된 공무원은 이미 끝났어요. 보통 당연퇴직 사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자, 징역 이상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잖아요. 1심에서 자,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라고 선고를 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잡아갑니다. 바로 교도소 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일을 할 수 있나요? 다음날 출근 가능? 불가능하죠. 그래서 당연퇴직 규정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 복직시켜줘 라고 요구하는 신청에 대해서 거부했어요. 신청권이 있어야지만 거부 행위가 처분이 되겠죠. 신청권이 있을까요? 없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요 4번을 보시면, 자, 건축 불허가 처분하면서 그 사유로 소방서장의 건축 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자, 건축 불허가 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 부동의 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 이거 그냥 해설을 볼까요? 해설을 보면서 이건 이 판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어차피 우리 다음을 위해서 이걸 준비하는 거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 내용은 똑같이 나오죠. 자, 어떤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이유를 보세요. 건축 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자, 요거 소방서장의 건축 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고 하여 이 불허가 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 부동의 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 그 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람은 불허가 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 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어떤 처분이 있고 이유가 두 개를 제시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쟁송에서는 자, 두 개의 이유를 다 다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우리 뭐 소송법에서는 아주 단순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예, 이거네요. 나왔네요. 자,
보통 사례가 한 문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었어요. 한 문제 나올 것이다. 자, 그런데 자, 실제로는 두 문제가 나왔죠. 근데 요거는 아주 단순한 사례예요. 아주 심플한 사례. 진정한 사례는 그 뒤에 17번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사례 문제를 한 문제 보통 내는 게 룰이었는데 아주 단순한 이런 간단한 사례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자, 보시면 아주 심플해요. 행정청은 갑에게 3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처분했다. 자, 근데 이거는 감액됐네요. 1,000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3천만 원짜리가 1,000만 원으로 감액 처분이 됐네요. 이 감액 처분이라는 것은 2천만 원이 사라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감액 처분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어진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게 감액 처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남은 부분입니다. 1,000만 원에 관한 남은 부분이 소의 대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후 과징금 부과 권한은 비행정청으로 승계됐다. 권한이 승계됐네요. 권한이 넘어가면 승계되면 우리 법에 따르면 승계한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 행정소송법 조문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피고는 행정청이죠. 근데 행정청의 권한이 다른 데 넘어갔다. 그러면 승계하면 승계를 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되고요. 또 어떤 행정청이 처분을 하고 피고 적격이 있는데 이 행정청이 없어지게 됐다면 귀속. 이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기관 등등에 갑니다. 그러니까 승계는 승계, X는 귀속.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행정소송법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어쨌든 자, 그러면 뭐 나올 건 다 뻔하네요. 자, 일단 1번부터 갑은 요 취소 소송으로 과징금 부과점을 다투려고 합니다. 1번 보시면 뭐야? 허무하네요. 너무 쉽게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문을 가지고 아주 심플하게 물어봤지만 물어본 건 되게 다양한 걸 물어봤어요. 첫 번째 피고 적격을 물어봤습니다. 아주 쉬워서 정답은 1번 찍고 아마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 모의고사에서도 이거를 많이 풀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아마 거의 다 그냥 찍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약간 실제 시험에서는 내가 마음이 뭔가 쪼그라들면, 뭔가 당황스러우면 괜히 더 꼼꼼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 수험생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왜냐면 이번 시험에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국어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니까 이제 이 시험을 볼 때 전반적으로 내 마음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행정법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었겠죠. 그래서 과감하게 진짜 평소 같으면 1번 100%네 라고 찍고 넘어가면 되는데 실제 되게 마음이 되게 불안한 그런 시험이라면 나머지 맞나? 자기 선택을 계속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겪어보시고 국가직 때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경험치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지방직이라든지 그 다음 시험에서는 여러분 무조건 그때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감액하는 처분은 소송이 대상할 수 없고요. 맞고요. 자,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감액 처분이 아니고 남은 처분이잖아요. 남은 처분. 근데 남은 처분 1,000만 원짜리인데 문제는 걔는 언제 생겼죠? 처음 요때 생긴 거야. 생긴 건 요때 생긴 거야. 감액 처분할 때 생긴 게 아니라 남은 처분은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3,0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할 때 그때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과징금에 관해서 우리 전부 취소가 원칙이고 일부 취소, 가분성이 있을 때만 일부 취소가 되니까 4번도 옳은 질문이 되겠고요. 자, 내용은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요거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상의 과태료가 나오면 반드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자체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법령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진납부하면 20%야. 자진납부는 20% 감경이고 이건 여러분이 공무원 실제로 됐으면 되게 쉬운 건데 사실. 자, 자진납부하면 20%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감경 규정. 근데 우리 이미 법령 특강에서 이게 다 봤던 내용이어서 어렵지 않고 가상금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3%. 가상금 3%다. 가상금은 대부분 다 3%다. 그래서 이것도 1번, 2번도 우리 쉽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번 볼까요? 4번부터. 자, 4번. 자, 이의제기.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고요. 거기에 이의 제기를 하는 순간 이 과태료 처분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고 해요. 처분이 아니다. 자, 없어져요.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열립니다. 근데 과태료 재판은 엄밀히 말하면 재판이 아니에요. 보통 재판의 결과물이 판결문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결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비송절차입니다. 비송절차. 비송절차는 소송이 아니란 뜻이에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거 이의제기 60일 제 모의고사에서 벌써 3번째 풀었어요. 60일 이 숫자 중요하다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딱 나와야 되고요. 3번 자체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뭐냐면 과태료를 정하고요. 자, 여러 가지 동기, 목적, 방법 이런 걸 고려해서 과태료를 얼만큼 할지를 당연히 고려해야죠. 그리고 그 과태료 이후의 정황 무조건 고려합니다. 자, 이걸 형벌로 대처해 볼까요? 자, 우리가 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저지르면 이 사람의 징역 1년을 때릴지 10년을 때릴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동기, 목적, 방법들 잔인한 수단이었으면 더 강하게 때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반성하는 정황이 정말 반성한다. 정말 앞으로 피해자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걸 고려해서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행위 이후의 정황을 무조건 고려해야죠. 그걸 다 고려한 다음에 우리가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애초에 우리 조문도 다 있습니다. 조문도 있고요. 이미 우리가 다뤘어요. 제가 여러 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보면 법령은 우리는 너무 쉽게 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많이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도 나올 게 나왔습니다. 자, 뭐냐. 그냥 조문이잖아요. 기본법의 직접관계 조문은 모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수도 없이 봤으니까. 자, 1번 보시면. 자, 직접강제는, 자, 국민이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는 걸 말합니다. 직접 손을 대는 거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는 보충성이에요. 보충성. 대집행이라든지 이행강제가 할 수 있으면 그것부터 하고 안 됐을 때 하는 거고요. 또 증표 제시해야 됩니다. 나 공무원인데요. 라고 알려줘야죠. 당연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당연히 맞는 지문. 자, 2번 보충성에 관한 지문입니다. 3번. 자, 이것도 미리 문서로 만약에 실시하기 전에 미리 이행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실시한다는 뜻을 개고해야 되는데 이것도 침입적인 거기 때문에 미리 알려줄 필요가 당연히 있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자, 이거 다 조문입니다. 조문. 아예 조문을 볼까요? 해설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자, 보시면 아까 봤던 내용. 자, 2항 증표 제시. 자, 1항. 이 기본법의 이 32조를 모르고 시험장 들어가지 않았겠죠? 한 20번은 봤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계속 보시면 4번 요거 볼까요? 실시하기 위해서 파견의 책임자는 증표를 보여줘야 하며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항 보십시오. 3항. 자, 이거는 즉시강제예요. 아까 우리가 보세요. 자, 이건 즉시강제입니다. 우리가 직접강제가 나오면 포인트는 늘 똑같아요. 즉시강제와 직접강제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직접강제와 즉시강제의 차이점은 뭐냐?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게 직접강제. 그런 거 전혀 없이 목전에. 즉시란 말은 목전, 눈앞에 급박한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즉시강제입니다. 자, 즉시강제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자, 차이점이 있다면 아까 그 포인트랑 최근에 달라진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자, 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시강제, 요 조항 자체도 이미 출제가 됐고 중요하니까 이거 알아주시면. 자, 원래는, 일단은 즉시강제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불법 게임기를 압수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불법 게임기를 압수했어요. 단속 갔는데 불법 게임기가 많이 있어. 그러면 이거 압수해야 되는데, 자, 이걸 압수할 때 일단 고지해야 되죠. 저 이거 압수합니다라고 고지를 해야 돼요. 나 공무원이에요. 나 공무원이 밝혀야 된다고 했잖아요.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이거 불법이니까 가져갈게요. 라고 고지해야 되는데요.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면 어떡하죠?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해야지 이거 불법 게임기를 가져갈 수 있는데, 고지할 데가 없는 거야. 어디 갔지? 어리둥절. 자, 그렇다고 해서 즉시강제를 안 하면 되나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규정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다만 각호에 당하면은 인터넷 게시글 공고로서 고지에 가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1호 보시면 소유자, 점유자 알 수 없는 경우. 그렇죠? 이미 튀어서 없고. 자, 그리고 2번, 2호도 튄 거예요. 튄 거. 자, 이런 경우라면 안 된다. 이거는 즉시 강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직접 강제라고 나왔으니까 틀리게 된 거예요. 굉장히 교묘하지만 이미 여러 번 다뤘고, 애초에 직접 강제가 나오면 즉시 강제랑 섞겠구나. 왜냐하면 두 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알았다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10번 볼게요. 자, 심판의 재결에 관한 설명이네요. 자, 행정심판이 나오면 일단은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밑줄 건 포인트 이미 다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재결은 60일이고 연장하면 30일이다. 자, 이건 이 숫자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그리고 2번. 자, 2번 간접강제입니다. 간접강제 결정이 있는 경우. 간접강제라는 말은 뭐냐? 이미 재결이 나와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재결대로 뭔가 안 하고 있어요.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너 안 해? 이행해. 안 해? 돈을 붙이는 거. 이게 바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 보면 결정서의 정보는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권원 같은 효력을 갖는다. 집행권원인 판결문 같은 겁니다. 결정이 있다. 자, 그래서 이거 우리 조문이거든요. 조문 한번 보고 올까요? 자, 보십시오. 우리 심판법은 조문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거 조문을 많이 제대로 정리하고 하는 게 우리의 경쟁력이 될 거예요. 보시면, 자, 50조의 2호항입니다. 50조의 2호항은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된 적이 많이 없는 그런 조문이긴 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 내용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집행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나와 있어. 이 조문을 그냥 갖다 쓴 겁니다. 점점 법령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법령이 또 결정 지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다음 3번으로 넘어가시고요. 3번. 자,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다. 자,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직접 처분할 수 있다. 그럼 직접 처분 제도 그리고 간접 강제 제도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직접 처분은 뭐냐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자, 우리 행정심판을 끝내고 재결까지 내렸어요. 그래서 이행을 명하는 재결은 뭐냐면 행정청아, 네가 처분 변경해줘. 네가 해줘. 라고 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럼 위원회 끝났죠. 그냥 다 집에 갔어. 그런데 국민이 야, 행정청아 너 졌지? 빨리 다 해달래. 근데 행정청이 삐져서 안 해주고 싫은데? 자, 이러면 국민은 답답하죠. 이때 이미 끝난 위원회를 다 소집해야 돼요. 똑똑똑 무조건 신청입니다. 직권 없고요. 신청으로 위원회를 다시 불러와서 저기요, 저 위원회님이 시킨 대로 안 해요. 라고 일러줘야 돼요. 그게 신청이고요. 그럼 뭐 안 해? 보고 야, 너 왜 안 해? 아이씨, 내가 해줄게. 라고 직접 처분해버리는 거. 이게 직접 처분입니다. 그러지 않고 야, 너가 빨리 해줘. 언제까지 안 해? 그럼 돈 줘. 이게 간접 강제입니다. 직접 처분은 직접 해버리는 거고 간접 강제는 돈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보세요. 재결의 내용이 따르지 않은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을 해버렸네요. 직접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직접 처분은 처분을 안 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건이 이행을 면하는 재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간접 강제와 직접 처분을 개념을 잘 알아? 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시험장에서 이걸 봤는데 딱 뭐지? 라고 한다면 아직 제가 별표를 1000망에 친 거거든요.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이다. 자, 처분이 있으니까 직접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처분했는데요. 자, 그래서 요 표지를 가지고 풀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4번을 보시면 조정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고 심판행을 확인하면서 성립한다. 자, 라는 다 조문 문제였습니다. 전부 다. 자, 보시면 아까 3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분이 있으면 직접 처분 불가. 처분하지 않거나 재결 취지 반환 처분한 경우에 간접 강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재결 취지 반환 처분을 한 경우. 처분하지 않는 건 공통점이야. 둘 다. 하지만 재결 취지 반환 처분했을 때는 간접 강제를 통해서 제대로 좀 해라고 강제할 수 있죠. 하지만 직접 처분은 안 됩니다. 직접 처분은 처분이 절대 없을 때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4번 아까 요 조문도 보시면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안 보던 조문들이 나오니까 갑자기 난이도가 확 높아지게 보여요. 하지만 답은 고를 수 있습니다. 3번 자체 우리가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의 개념을 잘 알고 있다면 3번 이상한데? 처분이 있는데 어떻게 직접 처분? 여기까지만 도달했으면 이 문제도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어요. 물론 어렵긴 하죠. 당연히 어렵긴 하죠. 자, 그 다음 행정의 효력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키워드 보시면 취소할 수 있을 정도. 하자는 무효화되면 취소인데 취소는 부당이득 안 돼요. 취소 부당이득 X야.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이 가고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법률상 원인 없이를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효. 아무것도 없는데 돈이 넘어간 거예요. 예를 들면 차고송금. 내가 친구한테 돈 보낼 거를 다른 애한테 보냈다. 이런 것들이 부당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무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취소는 부당이득 안 된다. 맞네요. 그리고 대집행이 이미 끝났어요. 완료되면 소액이익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소액이익은 없다고 하더라도 근데 미리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근데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손해배상 말 그대로 그냥 손해배상 요건이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다르고요. 자, 우리 공식. 자, 우리의 선결 문제 공식. 너무 쉽죠? 이지죠? 민사소송, 당연무효 판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빈출 지문이었고요. 자, 그 다음 4번. 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을 받았어요. 명령, 땡땡 명령 위반죄. 명령을 받았는데 이 명령 위반죄로 지금 형사재판에 갔어요. 자, 그렇다면 이 땡땡 명령은 행정적인 처분인데요. 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을 이 소송에서 해야겠네요. 이 얘가 유무죄가 될 때는 형사재판에서 얘를 유죄인지 무죄인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령이 적법했다. 그러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죠. 유죄입니다. 그런데 명령이 위법하죠. 위법하면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따르지 않았으니까 무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위법한 것이 인정되면 그러니까 명령이 위법하면 당연히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답은 뭐 다 옳은 거네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거 12번, 1번. 자, 이것도 헷갈린 분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일단 1번 보시면, 분양 전환 승인. 자, 이거부터 보시면 분양을 전환 승인한다. 이거는 인가가 맞습니다. 다만 우리의 포인트는 여기에요. 분양 전환 가격을 승인한다. 자, 어떤 처분 중에서 그 중에서도 딱 유독 가격을 승인한다. 자, 이 부분이 과연 처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 특히 인가라고 볼 수 있을까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이 판례도 좀 헷갈리긴 하죠. 근데 일단 해설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분양 전환 승인 자체는 인가가 맞는데 그 중에서 가격만을 승인하는 것은 인가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례, 아마 시험장에서는 이게 잘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들어요. 어쨌든, 이거 세모 치시고 일단. 자, 그 다음 2번. 환지입니다. 환지, 제자리 환지라는 말 때문에 막 헷갈리시는데, 제자리 환지든 그냥 환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환지는 대물적입니까? 대인적입니까? 처분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물건에 가는 거예요? 물건에 가는 거잖아요. 환지는 땅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자,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물적이죠. 여기서는 대물과 대인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환지 처분은, 대물적이기 때문에 정답이 이거, 2번이 틀렸네요. 2번. 대물적 처분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이거 볼까요? 업무 정지 처분. 업무를 정지한다.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물적입니다, 이게. 자, 건축허가도 대물적이죠? 그렇죠? 대인적인 처분은 어떤 게 있냐면, 운전면허 같은 거야. 운전면허는 대인적이죠. 자, 그래서 대물적인 처분은 양도도 가능하지만, 대인적인 처분은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팔 수 있나요? 여러분? 못 팔죠? 대인적이니까 못 파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도 돼요. 선생님 되게 쉬웠는데, 1번 때문에 좀 헷갈렸나봐. 그래서 좀 의외였습니다. 저기 정답률이 좀 떨어졌다는 걸 보고 좀 의외였어요. 자, 그 다음 국가배상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배상. 자, 국가배상은 정말 나올 게 나와가지고, 아니, 공무원의, 위탁이 일시적이든 한정적이든 상관없습니다. 교통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다 인정이 됐죠. 자, 근데 그래서 틀렸고, 이것도 너무 쉬운 거잖아요. 권력과 비권력까지만 직무고, 단순한 사경 주체는 직무가 아니죠. 자, 그리고, 이것도 나온 거잖아. 처분이 취소됐다고 해도 바로 손해배상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럼 뭐야? 정답 4번이 그냥 나오네요. 4번이 또 혹시 어려운가? 자, 공법인의 임직원이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다. 그럼 당연히 인정돼야 될 것 같은데요? 공법인.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보면 여러분,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다만 요건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어려웠냐면, 당황해서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 4번 지문 같은 경우가 조금 우리가 강론 지문이거든요. 강론 지문인데 툭 던졌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조금 헷갈린 것 뿐이지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1번부터 고상합의는 협의 취득이죠. 이거는 당연히 사법상의 매매입니다. 제일 바람직한 거죠. 내 땅이 뺏길 거야. 제일 좋은 방법은 얘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가격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수용 재결. 이것보다는 제일 좋은 거는 두 사람이 합의를 통해서 사고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깔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사법상 매매 계약이고, 2번 보시면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결 절차를 거쳐야 손실보상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법에 따라서. 협의해서 되면 거기서 끝이고, 그게 안 되면 수용 재결 절차로 들어가서 쫙 끝나고 수용 재결이 나와야지 됩니다. 근데 그거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맞네요. 1번, 2번은 이미 나왔던 거예요. 무조건 제끼고요. 3, 4번 중에 고민하셔야 되는데, 3번을 보시면 3번 잠깐만. 이거 3번 이게 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베스트야. 자, 볼까요? 자, 토지 소유자가 일단 제일 제가 바람직한 방법이 협의 취득이라고 했습니다. 보상하는 거. 자, 합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뺏기는 토지 소유자와 그 다음에 돈을 지급하고 사업을 하게 된 사업 시행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협의를 하는 거가 제일 베스트예요. 그런데 둘이 뭐 이해가 안 맞나 봐요. 특히 이 사업 시행자가 요구하는데도 사업 시행자가 손실보상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았다.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원래 원칙은 사업 시행자가 우리 협의 안 됐으니까 수용 재결로 가시죠 라고 해서 수용 재결 신청은 이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원래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을 보시면 계속 요거를 가지고 지금 협의를 요거에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는 수용 재결 가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는 별로 의지가 없나 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해서 토수위에 재결 신청을 하도록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법령 강의에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그러니까 3번, 4번 중에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천천히 따져보면 뭐야? 협의 안 되면 재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는 얘가 저 사업 시행자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얘한테 야, 너가 신청 좀 해주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거죠. 4번을 보시면 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 자, 요거는 자, 동의를 받아 협의 성립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 이것이 바로 재결을 본다. 협의가 돼버리면 재결로 봐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거 4번은 옳은 지문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거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감으로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자, 우리 29조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량과 기속. 자, 재량과 기속은 약간 교수님이 의도적으로 좀 헷갈리게 낸 것 같습니다. 너무 그동안 재량 기속 내용은 거의 맞췄잖아요. 나오는 것만 반복했는데 이번엔 조금 결을 달리했던 것 같아요. 자, 뭐냐 하면 바로 요 2번 때문이죠. 나머지는 다 쉬워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특히 이 3번 보시면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거부하면 절대 안 되죠. 이 워딩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건 고정이에요. 나오면 무조건 옳은 지문이 되겠죠.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밑에 이것도 토지 형질 변경 수반 건축 허가 재량.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 환경, 공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재량이다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3번 제끼고 4번 제끼고 자, 1번 보세요. 자,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다. 이거는 당연히 원고가 주장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1, 3, 4번 너무나 확실해요. 자, 근데 2번을 보시면 자, 우리가 보통은 대기환경보존법상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면 거의 다 재량입니다. 거의 다 재량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데 딱 하나 대기오염 물질자 이건 시설이죠. 시설에 설치허가는 시설에 설치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설치허가 이건 한 명만 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업체 중에서 한 명만 하는 건가?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허가라고 볼 수 없고요. 이거는 그래서 재량이 아니라 기속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헷갈릴 줄 알고 낸 겁니다. 교수님들이. 보통은 대기오염 나오면 웬만하면 다 특히 대기환경보존법 나오면 웬만하면 우리는 재량이라고 파악하기 때문이죠. 관련 판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들은 전부 다 재량이 맞는데 이건 시설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구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네, 여기 뭐 이유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배출 시설 설치 허가, 자, 설치 허가 자체 이것 자체는 기속이다. 자, 왜냐면 시설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너만 해야 되는 공익이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 문제에서 다들 답을 찾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보이고 이게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답이 없네? 뭐지? 자, 답이 없다고 하면 정말 확실한 것부터 제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 제꼈으면 했는데 아마 거기서 많이들 헷갈렸던 것 같아요. 자, 16번. 자, 무효에 관한 건데요. 이건 너무 쉬웠죠? 환경 영향평가가 나오면 웃어야 됩니다. 너무 쉬우니까. 자, 환경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는 사업은 없어요. 무조건이야. 근데 이걸 거치지 않았다? 당연 무효죠. 이거는 비교 판례가 부실하게 거치기만 하면 위법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과세전 적부심사. 자, 이것도 필수잖아요. 필수. 이거 안 하고 기다리지 않고 처분하면 이 처분은 그냥 당연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법리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으면 이게 절대 무효가 될 수 없잖아요. 정답이 쉽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뭐 신고서 위조, 뭐 효력이 없으면 당연히 그 신고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했던 17번. 자, 17번은 어려운 게 맞습니다. 이건 최신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예요. 보시면 일단 하나씩 볼까요? 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선정 등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절차를 안 밟았네요. 자, 왜냐하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하면 여기에 실제 거기 있는 주민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꼈네요. 밟지 않은 채. 자, 시설 입지를 결정해버렸네요. 그럼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온다면 좋나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부지 선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자, 요 입지선정위원회 이거 안 하고 그냥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자, 이 처분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A군의 담당 공무원 갑이 이분 자, 이분 그래서 잘렸어요. 네, 잘렸고 당연히 잘렸고 형사 재판을 뭐 받았나? 지금 받고 있는 이미 결론이 난 것 같기도 하고. 자, 위조한 절차 관련 서류를 비도지사에게 제출해서 비도지사는 그거 보니까 됐네? 라고 해서 승인을 때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인근 주민 을은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절차를 못 가게? 라고 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요구. 자, 손해배상을 물어봤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1번. 자, 입지선정위원회. 자, 이거는 어떤 처분하기 전에 자, 우리 행정적인 절차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할 권리는 사건 성질을 갖는다? 사건? 이게 사건 일리가 있나요? 행정 절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게 비도지사가 아니라 예전에 그 우리 배웠던 판례 중에 요 어떤 협의체인데 이 협의체는 서울시 영리법인 일반 기업까지 들어갔다면 행정청이 아니게 되고 걔네들이 공청회를 하는 것은 우리 절차법상의 공청회가 아니라는 판례 있죠. 자, 그걸 한번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도지사가 한 거예요. 행정 절차가 맞습니다. 당연한 행정이야. 그 사건 정답이 1번으로 그냥 쉽게 나와버렸습니다. 아마 근데 시험장에서는 이거 뭐 헷갈리니까 일단 1번은 세모치고 넘어갔을 거예요. 자, 2번 보시면 보통 이렇게까지 내놓고 답이 1번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자, 근데 2번 보시면 자, 위원회 구성 방법이 위법했다. 자, 요 하자 있는 위원회 의견이 타잡아서 이루어진 결정 처분도 당연히 위법합니다. 이 법리는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법리야. 행정조사가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바탕으로 한 자료를 가지고 처분했다. 처분도 위법한 거죠. 자, 그래서 요 2번은 우리가 이미 아는 법리고요. 자, 그다음 3번도 당연히 우리가 아는 거죠. 뭐냐? 자, 을이 만약에 절차 참여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할 때 입증 책임, 이 모든 입증 책임은 전부 다 원고인 을이 져야 됩니다. 손해배상의 피해자가 다 입증해야 돼요. 그 중에서 입증이 어려운 게 고의과실 이런 게 어렵겠죠. 어쨌든 근데 그 당시에 나 주민이었어. 당연히 이런 사항까지도 전부 다 입증 책임은 을에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렵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이 4번을 보시면 4번이 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뭐냐? 자,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보십시오. 이거. 소송, 어차피 행정소송하는 거잖아요.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서 이거 위법이다 라고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응어리는 풀어진 거죠. 봐봐. 이 처분 자체가 지금 위법하니까 없어졌잖아요. 응어리가 풀렸습니다. 또 따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 위법이 있다고 해서 바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처분을 취소시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요 판례의 결론들 제가 이렇게 실어놨으니까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요 밑줄 부분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자,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와, 되게 쉽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틀리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자, 일단 기억 지문 보시면, 자, 어떤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 부과 처분이 기속이라고 해볼까요? 이거 알려줬네요. 이거 어차피 이게 안 나와도 기속 같은데, 자, 기속에 해당하더라도, 자, 재량권 일탈나면 판단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행정법 강사 홍대겸입니다. 이제 영어를 시작할까요? 이거잖아요,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속인데 왜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판단하죠? 기속은 기속행위의 위법을 판단하려면 법조문만 보면 돼요. 법대로 하는 게 기속 아닙니까? 법조문 보고 그대로 했나? 안 됐네? 이것만 입증하면 됩니다. 하지만 재량은 행정청이 선택지가 넓은 것 중에 하나를 골랐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는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탈, 남용까지 가야지만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량권 일탈 남용은 당연히
아이 참 이거 되게 쉬웠는데. 그래서 아쉬웠다. 이거 틀리신 분은, 기억 때문에 틀리신 분은 굉장히 아쉬웠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 어쨌든 그냥 니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을 위반해서 자,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 작용은 과잉이가 당연히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자, 과잉금지 원칙이나 비례 원칙 같은 겁니다. 과하게 하지 마라. 적당히 해라라는 원칙입니다. 당연히 이거에 위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이건 당연히 당연히 위법한 가해가 당연히 될 수 있는 거고요. 국가 배상이 인정될 수 있죠. 자, 그다음 D급 보시면, 자, 운전면허 취소가 비례 원칙을 위반해서 재량권 일탈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경우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야 됩니다. 공익이 뭐냐면 음주운전으로 방지해야 될 이거 공익, 그리고 이 사람이 입게 될 불이익. 자, 사익이 더 크면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공익이 더 커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봤더니 위반하여, 자, 공익이 더 강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두 개 비교 형량을 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특히 어떤 하나가 더 우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것도 다 쉬운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 1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분명 한두 문제 정도는 좀 까다로운 건 있지만 천천히 다시 보니까 그렇게 내가 못 풀 정도는 아니었네? 시험장에서 느꼈던 그 정도는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네, 좀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9번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내용으로 처분했다.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했다고 하면 완전히 새로운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법에서도 전부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전면 개정이라 한다면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에 있는 국법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직권 취소는 처분입니다. 직권 취소 너무 쉽지 않나요? 직권 취소도 처분인데 처분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너무나 쉬운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 요 3번 보시면, 자, 우리는 이름은 취소지만 철회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취소한다. 이미 적법하게 나간 것을 없애는 거잖아요. 이건 다 철회입니다. 자, 그리고 취소의 취소법리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렸는데 취소의 취소법리는 자, 원래 좋은 거, 이거 앞에 있는 걸 봐야 돼. 과세처분은 안 좋은 거죠. 취소하면 좋은 겁니다. 취소하면 다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앞에 원부가 처분이 수행하지 않고요. 다만 수익적인 처분이었어요. 좋은 거. 근데 취소하면 나쁘죠? 이걸 취소하면 또 좋은 겁니다. 이때는 앞에 있는 게 부활합니다. 영업 허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너무 쉬웠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제재 처분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조문을 좀 보셔야 돼요. 자, 행정기본법의 조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일단은 제낄 것부터 지켜볼까? 자, 요 2번. 자, 보시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인. 자, 요거는 당연히 맞는 거잖아요. 정답이 2번이 쉽게 나왔어요. 다른 건 문제가 없어요.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자, 보시면 나머지 그 1번과 4번 이걸 틀린 이유를 제가 마지막으로 요 법령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4번. 자, 1항과 3항 같이 썼는데 제재 처분의 제척 기간. 요 조문은 정말 많이 봤던 조문입니다. 저랑 함께 공부했던 분이라면 진짜 많이 봤던 거고요. 보시면 행정청은 법령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5년 또 체크하시고요. 제척 기간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5년 동안 존버하면 이 처분을 맞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재 처분의 그 종류. 자,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3항 보시면요. 1항에도 불구하고 재결이나 판결에 따라 제재 처분이 취소 철회된 경우에는 제재 처분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때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새로운 제재 처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시면 괄호 안에 합의제 행정기관은 2년이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게 행정기본법은 정말 꼼꼼히 다 보셔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까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나오지만 이 오답인 4번도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저는 이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 시험은 이미 과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중요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의 경향성을 아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지금 국가직 때 봤던 이 어려움들, 만약 시험 보러 가신 분이 힘들었다면 그걸 경험치 삼아 다음 시험에 잘해내시면 돼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